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 이동 관련돼서 이제 신체역학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요 부분, 시작하는 이 신체역학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무게중심과 연관성이 조금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환자와 같이 구조와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써야지만 여러분들 몸이 다치지 않고, 손쉽게 환자를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체 적절하게 이용해서 본인을 보호하고 환자 무거무치 등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뭐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 한데,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척추를 일직선을 유지하게 되면 근육가인대의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부상 없이 상당한 무게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근육가인대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가인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부러진 상태로 하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응급구조사의 건강강령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어깨가 골반보다 상당히 앞에 들어올리고 힘이 뭐 척추 아래쪽이 아니라 가로질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런 것도 진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척추를 이제 올린 상태에서 구부리지 말고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이 조금 많은 무게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는 결론만 보시게 되면 환자를 이동하거나 들어올릴 때 원칙은 준수해서 이제 응급구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뒤쪽에서 맨 마지막이 아니고 뒤쪽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성별, 신장 등을 고려해서 환자 체중을 예측해야 하며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환자만 들어올린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본인의 근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죠. 본인의 근력에 따라서 들어올릴 수 있는 환자의 몸무게,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력을 조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들 수 있을 것 같다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이제 그 잡을 공간을 어떻게 손으로 위치를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허리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는 당연히 무릎 구부리고 허리 핀 상태로 이제 비틀지 말고 이거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요 자세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 올려줘라. 두 명이서 할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허리 구부리지 말고 허리만 딱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많이 다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 한쪽을 치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본인 그 환자의 신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구조자 입장에서의 신장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은 너무 작고 한쪽은 너무 커도 들것의 위치가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구조자의 키도 다 맞춰주시는 것이 들것의 평형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뭐, 보조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말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스테끈을 사용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뒤에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환자를 들어올리고 옮기려면 이제 틈별로 움직였을 때 이제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설명해주고 있죠. 생각보다 들것 이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습을 막상 하게 되면 맨날 그 바퀴 달린 스테치카만 이제 움직이시다가 들것을 들게 되는 순간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도 중요하네. 이렇게 훈련이 안 돼야 됐으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다리
명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환자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항상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무작정 먼저 움직인다거나 다 들어 올려서 출발할 줄 알고 다 먼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환자를 내릴 때 그냥 명령 없이 막 내린다거나 하게 되면 매우 기웃덩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성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리더는 분명한 어조로 명령과 지시를 내려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팀원들은 그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줄을 것 옮긴 후에 이제 뭐 가이드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들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시면서 배우신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글로 배우신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일반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이면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환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 들것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환자를 들고 뛰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돌부리 등에 의해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환자가 더 크나큰 위험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는 발 맞춰서 명령에 맞춰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고려사항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저쪽 오른편에 올려놓거나 환자를 계단 아래로 내려갈 때 몇 가지 추려사항, 계단 연드 것을 하는 경우도 편하게 내려갈 수가 있고 아니면 긴축적 오른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단으로 넘어갈 때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 환자 계속 수평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조금 높게 들것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들것을 좀 낮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재밌겠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긴급 이동이 있는데 뭐 긴급 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위험했을 때 많이 말 그대로 환자하고 본인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는 들것 이동 관련된 내용들은요. 환자에게 평가 처치가 제공이 되고 난 이후에 들것을 편하게 들고 그 다음 천천히 이동하는 거죠. 현장이 안정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긴급 이동은 말 그대로 현장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보실 건데 이제 어깨 끊기 방법이라든지 발목 끊기 방법이라든지 전면 안기, 그 다음에 1인 부축, 그 다음에 2인 부축, 뭐 등 걸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씩 장단점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요거는 환자의 머리 쪽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은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상체가. 요거는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머리 쪽이나 상체 쪽에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반대되는 상반되는 장단점이 있겠다라는 이야기. 요 암기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조자에게 그 체력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대부분 없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요 1인 부축이나 2인 부축 같은 경우나 뭐 등 걸치기, 뭐 등 걸치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조금 떨어진 환자분들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대부분 1인 부축, 2인 부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을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 매비 방법.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고 팔짝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원거리 본인
그 앞쪽으로 우리가 척추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를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환자의 뒤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거리를 조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비법 같은 경우는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우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체중을 그 수직으로 받는 것이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이제 맨 위쪽에서 있었던 이런 안기법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환자 구축 관련된 내용들, 뭐 헬기성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가볍게 예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긴급 반복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 요 같은 경우에는 끌기법, 이제 끄는 방법은 장축, 그래서 어깨 쪽이라든지 다리 쪽에서 해서 이제 가시면 되고, 뭐 척추를 최대한 일직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끌기법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뒤통 그 머리를 계속 끌릴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척추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어깨 끌기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옷긁기 방법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옷긁기 방법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특정 방법 쓰게 되면 추가 부성이 입히지 않고 환자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바닥이나 지면에 따라 환자의 등을 대고 환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환자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 끄기법, 옷 끄기법은 위에서 언급을 안 해주긴 했지만 그 어깨 끄기법하고 비슷한데, 어깨 대신 어깨 쪽으로 팔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 쪽에 있는 옷을 이제 움켜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는 본인의 팔뚝 위에 또 올려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담요나 긴 코트 다른 물체에 올려두고 다닐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담요 끌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돌돌돌 말게 되면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나 밑에 이렇게 끌리면서 생기는 환자의 기본적인 가벼운 찰가상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머리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말아서 옮기기 때문에 척추의 그 머리 움직임을 좀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환자의 팔을 머리 쪽으로 올려가지고 팔을 끌어당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 마치 그 발목 끌기처럼 발목 끌기법처럼 이제 팔을 끄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쪽으로 환자의 등이 향하도록 하고 회전시킨 다음에 겨들 사이에 팔을 넣어가지고 환자의 머리를 구조사 몸에 지지하면서 잡아당기면 뭐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로는 조금 어렵고요. 이야기 좀 어렵고, 그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나 긴급 이동과 조금 다르게 응급 이동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긴급한 환자일 때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사고가 발생한 데서는 신속구치법 같은 것도 이용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KD 같은 것들은 하프백 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속구치 방법은 아니겠죠, 그죠? 신속구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 장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하고 바로바로 하시는 경우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그 대신 이런 장비를 안 쓴 상태에서 신속구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구출을 해야 되는 이제 원인들, 그 상황들이죠. 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차량 현장이 안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은 다 화재 안전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자 중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죠? 위협한 경우, 다른 환자에 대한 접근이 차단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환자가 어느 이제 뭐 산 같은 곳에 굴러 떨어졌는데 차가 한쪽 면이 절벽하고 아예 붙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때는 운전석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이런 신속구출 등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급 이동인데 여기서 그 긴박하지 않게 이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긴박하지 않게 이동이 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처치를 받은 곳에서 환자 운반 장비 위로 이제 운반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현장과 환자가 모두 안전되면 환자 움직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나 부상을 방지하고 환자의 통증이나 불가능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충분한 인력 구성,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장비, 이런 적절한 이동 방법까지 선택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긴급 이동, 긴급, 응급, 비응급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긴 했지만, 환자가 중증이다, 중증이 아니다에 따라서 요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응급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응급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비응급 환자라고 해서 긴급 환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다리만 접질렀는데 화재가 점점 번지고 있다. 그러면 긴급 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긴급 이동이라는 소리는 대부분 현장 안전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대부분 맞는 답일 것이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인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고려 사항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대부분 전문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의료기관 선정 관련돼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외상 환자, 이제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뭐 이런 것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외센터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외상센터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역 외상센터만 있고 우리가 다른 외상센터가 없다 보니까 일반 외상센터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몇 년 전인지 꽤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억상 많다면 이런 이야기가 한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에 이런 다른 이송기구, 이송 수단들을 좀 고려해봐라 라는 이야기들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요 시간을 좀 고려를 해서 구급차로 갈 건지 헬기로 갈 건지도 요거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고민을. 무조건 헬기가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구급차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구급차가 좋은 게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헬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셔서 선택을 해주신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이제 경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라는 이야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준을 세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눌 건데,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외상이 있는 거예요. 뭐 화상 전문이라든지, 뭐 독극물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 그 외상센터가 있는 거고, 레벨 1부터 3까지 있는데 우리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권역 외상센터밖에 없다. 권역 외상센터밖에 없고, 그 권역 외상센터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외상 그 응급의료 센터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외상이든 질병이든 가리지 않고 환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증의 외상 환자 혹은 중등도 정도의 외상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응급센터에서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권역외상센터는 일반적으로 이런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를 케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맥가이가 다 존재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를 맡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외상 환자들을 치료받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의 장애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제 그쪽 권역외상센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외상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외상 환자, 질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센터처럼 별도의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를 빠르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질병에서 중하다라는 이야기들은 언제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당연히 인상적 사망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병원을 가서 이 환자의 기본적인 바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정화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재이송을 한다거나 전원을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응급으로 취약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취약지라는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서 산간지방이 되겠죠, 뭐. 그런 곳에서 이제 거주하시거나 일상생활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혜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 요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분명히 공공의 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차별 없이 받아야 되긴 하지만 차별이 벌써 생겨버렸죠. 도시권 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고, 도시 바깥쪽에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의료 혜택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 그걸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불행중당인 거는 우리가 이제 AI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조합하게 되면 헬기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춰서는 항공 드론이든 지상 드론이든 드론 등을 이용한 이송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사 같은 것들이 없고 곁에서 의료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드론을 타고 바로 이동하는 거죠. 어, 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제 태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서상원지방에서는 의료인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인진이 없는 대신 이 비어 있는 드론이 환자만 태우고 가는 겁니다. 빠르게, 가깝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책임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꽤나 괜찮은 부분일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증응급 환자, 이거 외상 환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가까운 병원 가시면 되고, 심파정지는 무조건 가까운 병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뇌졸중이죠, 그죠? 뇌종중이 아니고, 요런 것들도 이제 오타가 나고 있네요, 그죠? 이것도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전용의제와 같은 그 약제들은 가까운 병원 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구조활동과 장비 관련된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잠깐 보시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때 뭐 사용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뭐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게 뭐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기초 지식이 이용하게 되면 구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뭐 체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구조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환자가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나을 수 있겠다. 구출될 수 있겠다. 그럼에 따라서 처치나 이송이 또 단축되어서 환자의
환자에게 이로운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구조 활동에 관한 기본 수행 원칙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